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금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이카 기업협력실 신은선이라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 코이카는요, 외교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기업협력실은요, 개발도상국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과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수요와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은요, 모두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임팩트 창출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코이카 기업협력 사업의 임팩트 창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ESG 시대 민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임팩트 창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코이카 기업협력실 정경무 실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기업협력실장 정경무입니다. 최근 팬데믹과 기후변화, 분쟁과 난민의 증가, 식량과 공급망 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해왔던 개발협력 난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간 파트너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이카 기업협력 사업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임팩트를 창출한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또한 ESG 확대를 위한 민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SK그룹과 소박 운영위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이카 기업협력 사업은 2010년 시작으로 현재 스타트업 소셜 벤처의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CTS 프로그램과 기업의 개도국 포용적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IBS 프로그램, 해외 민간 파트너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IPS 프로그램 세 가지 사업으로 분화되어 각 대상별로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IBS 프로그램은 개발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가치 사슬 주제를 포용하여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를 모델을 신설하여 기업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 혁신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민간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비영리재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플레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상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 화요일에는 2024년 신규 ESG 이니셔티브 예비사업 MOU를 체결하였는데, 대기업인 SK 에코플랜트와 중소기업인 네스파와 함께 베트남 폐허망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와 소셜 벤처인 KOI와 함께 몽골 캐시미어 서큘레이션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결, 연대, 성장을 통해 글로벌 임팩트를 창출하는 점에서 오늘 행사 주제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긍정의 영향력이 한데 모여 글로벌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 코이카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참석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코이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이카 정경무 실장님 환영사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ESG 시대 민간협력이 만드는 글로벌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저희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요,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임팩트 창출을 위해서 코이카가 국내 기업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그 배경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 ESG가 강조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함으로
기업함으로써 저희가 뒤쪽에서 소개해드릴 코이카의 사업 유형들과 그 사례들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발표는요. 국내외 민간 ESG 및 혼합금융 협력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요.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 이준희 그룹장님께서 키노트 스피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가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민간협력 세션에 와주셔가지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에요. 근데 ESG 경영과 민간 협력 그리고 뭐 국제 동향 그리고 블렌디드 파이낸스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뭐를 핵심적으로 얘기해 드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면서 기후와 에너지와 그리고 S 영역에서의 인권 부분들을 기업 경영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활동이라든가 또는 사회공헌의 영역들이 이렇게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영역에 비즈니스 역량이라든가 기회라는 부분들을 더 접목시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또 금융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ESG와 서스테너빌리티의 관심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엄청나게 붐이 됐고 또 사실 이러한 환경이나 S나 또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금융 쪽에서 요청을 하면서 굉장히 붐이 됐죠. 한국은 이 ESG를 굉장히 산업과 비즈니스로 연결을 해야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은 개수로 하면 99.9%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랭킹의 탑티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과 글로벌의 시장 그리고 또 작은 기업들의 힘을 합쳐서 이제 산업 경제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탄소 기반의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로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에는 글로벌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민감도라든가 또는 또 해외 시장에 대한 연결성 그리고 탄소와 기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과 경제의 구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ESG 경영을 해나가야 되냐는 정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숙제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ODA 예산이 곧 5조를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큰 우리나라의 그 원조에 대한 이 금융 또한 이런 기후나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민간의 여러 협력이라든가 또는 돈을 같이 섞어서 훨씬 더 임팩트 있게 투자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ESG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화살표가 B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CSR 시대라든가 글로벌 PPP를 얘기했던 2015년도만 하더라도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사이드 아웃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매터리얼리티,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책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ESG 시대가 되면서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기후가 변화하고 사회가 이렇게 변화할 때 기업의 재무적인 영향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공시하고 투자자들은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해서 인사이드 아웃의 임팩트 매터리얼리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나 기업은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데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트랜스폼 시켜서 서스테너블한 그로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중요한 대등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가 공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파이낸셜 매터리얼리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민간 쪽은요. 그러면 훨씬 더 기민하게 기회를 찾을 거고 또 굉장히 좋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전환하는 데는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퍼블릭 파이낸스, 우리 ODA라든가 개발협력 금융들이 함께 레버리지가 되면서 더 많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저희 이제 코이카가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ESG 이니셔티브도 만들고 사실 어제 저녁 자리에 또 갔는데 네스파도 만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사회의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ESG적인 패러다임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업들이 막 찾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ODA 협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이나 SDG 이후에 프라이빗 섹터의 인게이지먼트는 너무 중요하게 됐고 2020년도에 또 저희 그 코비드 19 이후에 또 이런 금융 쪽에서 ESG 급 물살을 얻으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유엔의 SDG가 ESG에 대한 패러다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늘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원래 비즈니스 가치 쪽에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ESG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받아서 키워나가는 그런 스케일업하거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혁신형 비즈니스가 많이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죠? CSV가 저희가 경영학에서 경영 전략 적으로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갖고 이해관계자들과 전체 공급망 가치 사슬에 있어서 그 Shared Value를 만들면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훨씬 더 비즈니스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경영 전략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림을 지금 동시대에 적용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우리는 가치 창출 시대에 열려 있다. 이 안에서 민간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퍼블릭 파이낸스와 민간 기업의 재원이라든가 역량을 합쳐서 모델링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ESG다, 뭐 개발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저희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에 대한 어떤 문제라는 부분들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디지털 기술로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우리 아시아의 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냥 그 자체가 ESG 시대의 CSV나 임팩트 사업 형태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또 기술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ESG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이라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화학이라든가 또는 신소재 또는 기후, 에너지, 안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PSE라는 용어를 저는 한 2년 전에 연구를 하면서 정책 연구를 하면서 만났는데요. 사실 이 공공 쪽에서 개발 협력 쪽에서 PSE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PSE 그냥 굉장히 브로드하게 또 민간 부분의 참여, 그러니까 개발의 성과. 우리가 ODA라는 것들은 굉장히 효과성이라는 부분,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프라이빗 섹터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그런 블렌디드 파이낸스로 투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전략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프라이빗 섹터들이 이 개발 협력 부분에서 함께 잘 접근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플랫폼들 정책들을 많이 선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홈페이지에 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민간 참여에 따라서 PSE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프라이빗 섹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공과 손을 잡고 또 그런 부분에서 민간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면서도 아까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스케일업을 하는 기회를 가져가고 또 국가 차원의 ODA 차원에서는 그 리시피언트 컨트리, 그러니까 받는 국가에 굉장히 적재적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런칭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엄청 큰 트렌드입니다. 저희 한국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요. 특히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오래 함께 발맞춰서 응원해주고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 이런 포용적 비즈니스라든가 혁신적 기술 기반의 프로그램 또는 혁신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오래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속 디벨롭을 해오셨고 사실 이런 소백이라는 곳에 이 세션을 하나 연다는 건 저는 사실 조금 전율이 올 만큼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제가 사실 이 PPP나 이 얘기를요 2013년도에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한 10년 됐잖아요. 8, 9년, 10년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했을 때 이제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즐겁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그 컨셉이 이제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코이카가 노력했던 그 기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모이고 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사실 무상원조, 유상원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코이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원조 기관이고 많은 이 코이카 사업이나 ODA 사업을 참여한 기업들은 금융업이나 산업 이런 쪽이 많고 테마로 보면 교육이나 보건이나 기후행동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바꿔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ODA라든가 무상원조 사업들이 기후와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ESG 패러다임에서 바꿔가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지금 민간 기업들이 태생적으로 바꿔가면서 산업의 경쟁력이 바뀌는 부분에서 또 ODA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베트남 출장을 한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개도국은 ESG라는 그 선진국이 끌고 있는 이 컨셉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에 많은 인식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후나 에너지라는 사업을 가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온도차도 너무 크고 그래서 저는 출장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ESG도 얘기하고 기후도 얘기하고 민간협력도 얘기하는데 막상 베트남이나 우리의 여러 중점협력국들을 가보면 아직은 그게 똑같은 수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널리지 쉐어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TA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개발 사업들을 붙여가면서 기후나 에너지 이렇게 민간 기업들을 진출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민간 기업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공공 조달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입찰해가지고 사업을 따오는 거죠. 공공 사업을.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코이카가 뒤쪽에 얘기해주는 함께 만들어가는 이니셔티브, 플랫폼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거 고민이 된다. 어디다가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민간 쪽에 많은 재원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국조실 우리 이제 국무조정실에서는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프라이빗 섹터 인게이지먼트의 이런 3가지 방향성과 9가지 영역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물결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그 강의 제목에도 있듯이 이 금융 패키지, 출자 보증, 혼합 금융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많은 컨설팅사들이 VC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NGO들이 임팩트 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파이낸스 형태로 ODA의 금융과 또는 민간의 금융이 합쳐져서 시장을 진출하거나 개도국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출자 보증 지원 방식 다변화나 임팩트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어떤 조항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최근에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고 또 민간에서의 수요와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에서 ESG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혼합금융과 미래가 좀 더 빨리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혼합금융이라는 어떤 스트럭처의 단계인데요. 사실 돈을 섞는 방식입니다. 돈을 섞는다는 건 사실 리스크를 쉐어링을 한다는 거고 사실 비즈니스를 함께 PPP를 한다는 건 리스크 쉐어링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뒷받침되냐에 따라서 서로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백업 구조가 돼야지만 사실은 이런 혼합금융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 서울대 교수님이랑 한번 짜봤던 유형인데요. 그냥 궁금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연계와 시장 경쟁력, 그 다음에 얼마나 그 프라이빗 섹터의 ODA 사업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이제 유형 1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에코플랜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공청회를 했더니 아니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거냐, 대기업 PPP 다시 하는 거냐, 코이카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대기업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포용적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은 만들어서 스몰 석세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기업의 어떤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가 또 다른 유형들을 많이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형 4와 3에 많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유형 2까지 가고 있는 건데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IBS 사업 형태고 1 같은 경우에는 아예 ESG 경영 전략과 투자와 이런 예산 같은 것들이 다 묶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이고 저는 대기업을 보통 이제 기업들을 자문하는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 유형 1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쭉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ODA 관점에서는 기업을 잘 이해하고 민간 기업과 손을 오래오래 잡을 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들이 마련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10분이 넘어갔겠죠, 당연히.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근데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 세션 끝까지 아마 코이카의 많은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또 여기만 아니라 이거에 한 10배 되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 이준희 그룹장님 키노트 스피치였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 주를 이루었는 것 같은데요. 비재무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과 가치를 평가하는 이 ESG 패러다임이 강조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제 민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우리 공여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국내외 동향과 국내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저희 코이카 기업협력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3개 사업은요, 이 IBS라는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IBS 프로그램의 풀네임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이란 취약계층을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주체로 포용을 하여서 경제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사슬에서 공급자부터 뭐 배급, 판매, 유통업자, 소비자, 소매업자, 고용자, 협력사 등 다양한 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이 경제사회 환경 문제에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상생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ESG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민간 협력 모델에 부합하는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이 I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로지 이 소백 행사만을 위해 방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하신 우리 동민산업협동조합의 김태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동민산업의 김태강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모르고 저희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플라스틱 리사이클 하는 기업입니다. 논밭에 보면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하얀 마시멜로처럼 생긴 거. 이게 그러니까 소 먹이를 주려고 볏짚을 쌓아놓는 건데 요거를 대한민국에서 한 10,000톤 정도가 한 해에 계속 나는데 저희가 70%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는 이제 매출액이 한 140억 원, 한국 5개 라인, 인도네시아 4개 라인, 뭐 지금 한국에는 26명, 인도네시아는 한 70명 정도 고용해서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면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렇게나 많은 나라인지는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해 해양 폐기물이 882만 톤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게 322만 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성장률도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저희가 결국 플라스틱 리사이클 하니까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그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한국에서 사업을 이쪽에 확장하는 게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저거는 뒤에 하는 말이고 저희 사장님이 독특하십니다. 저희 사장님이 원래 그 플라스틱 사출이나 플라스틱 리사이클 산업에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 현지 법인장인 에디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야, 너 인도네시아 고향 돌아가면 내가 너희 너 동네에 공장 만들어 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짜로 2018년도 1월에 갔다가 2018년 5월에 정말로 공장을 추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거기 파견됐고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결국 회사에서 조금 도움되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하던 차에 2018년 12월에 사실 코이카 홈페이지도 그때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IBS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저희는 사업에 당선이 돼서 2018년도부터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전체 사업명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기술 보급 및 고도화를 통한 자원순환 모델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라는 주도에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떨어진 뚫룽아궁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대략 사업 기간은 3년이었고 전체 총 사업비는 18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크게는 그 세 가지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이 지역엔 그 대리석하고 농업밖에 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은 현장에서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거의 다가 이제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그 저기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는 저희는 그 전체적으로 6개 라인을 구축하고 3개 라인은 코이카 지원받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보면 첫째는 생산 라인 설치하는 거,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만드는 활동들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방식의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기계적 방식의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화학적 방식의 리사이클들은 SK나 뭐 LG 같은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한국에서는 10년 정도 지나면 이런 그 기계적 방식의 리사이클은 한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개도국에는 여전히 이 방법이 10년 혹은 15년 뒤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곰포 사일리지라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더럽습니다. 어느 정도로 더럽냐면 아까 저렇게 깨끗한 상태로 저희 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축사에서 낫으로 이걸 푹 째고 이제 그 먹이를 이제 소들이 먹다 보니까 소똥 반, 흙 반, 이제 그 볏짚 반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를 저희가 그 리사이클 하는 거니까 저희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하고 지방 정부 관계자들하고 많이 만나는 활동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생산 기술 라인을 설치하고 저희가 처음에 주목했던 그 스크랩을 수집하는 방법 중에는 그 삼바뱅크라고 지역에 우리로 따지면 새마을 분여회 같은 조직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 자바 전체에 있는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실제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밑에는 이제 쓰레기 관련 그 스타트업들을 초청해서 실제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봤었는데 첫 번째로 만났던 저분들은 실제로 비즈니스 하기는 좀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여기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두 번째 보는 친구가 웨이스트 포 체인지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굉장히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도 거의 지금 300만 불 정도 넘기면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얘들 모델은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그 저기 지방 정부에 가서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굉장히 많다. 폐기물 산업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쓰레기 단위로 아마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 중에서는 매립장을 제일 많이 가봤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라스틱 폐기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최종 단계에서는 이런 그 생활 폐기물 처리장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가보면 이게 참 만만치는 않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물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바닷가로 왜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가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면 어떤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뭐 하수 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게 다 개인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처리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강에다 버리고 우기 때 그게 싹 쓸려가면서 이제 청소를 한번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았는데 실제로 여기 가보면 쓸 수 있는 쓰레기가 없고 정말로 쓰레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3년 동안
그러면 이 쓰레기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 단계 한 밸류 체인으로 보면 한 아홉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쓰레기 산업에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깨끗한 거 그래도 좀 가져와서 지금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다. 아마 여기 계신 사회적 기업 관계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 5년 동안 아직 그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이제 막 기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처도 찾고 이제 이 쓰레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리사이클 원료를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찾았는데 그것보다 여기서 4년 5년 같이 한 이 친구들 때문에 저희는 사업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더 여기 현장에 남아서 계속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민산업협동조합 김태강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가 개발협력 사업을 할 때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정말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은 현지에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그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고 있고 그 파트너들과 개개인의 수혜자들의 겪고 있는 문제를 진심으로 분석해서 그 핵심으로 다가가서 정말로 이제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를 보여주시는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 좋은 임팩트를 창출했던 경험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엔 캄보디아로 넘어가 볼 텐데요. 동남아시아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이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베리워즈의 김성우 대표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앞에서 하신 분들이 다 여기서 하셔가지고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하겠습니다. 예, 베리오즈의 김성우입니다. 예, 저희는 이모빌리티 기반 탄소 중립 문화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이제 에코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2003년부터 기후변화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는데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조사했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009년이나 2019년이나 인식은 비슷했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것은 쉽지 않고 뭔가 내가 참여해야 될 것 같지 않고 내가 참여하기에 굉장히 먼 곳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출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에서 수송 분야가 가장 문제이고 수송 분야 중에서 오토바이가 일상과 가장 밀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들을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꿨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일반적으로 다 버려지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도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폭발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유해 물질들이 토지를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단계, 폐기 단계까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제 수출 증대과 그리고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고용 창출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을 만들고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코이카 IBS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터리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는 거의 절반의 가격이
바디 가격이 50%이면 배터리 가격이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저렴한 이제 그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고객들은 나는 좀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좀 빨리 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좀 편리한 오토바이를, 그리고 디자인이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배터리 가격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생산과 바디만을 판매하고 배터리를 구독형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 값이 비쌉니다. 그 동남아시아 지역은. 그래서 킬로와트당 대략 200원 정도 하는데요. 태양광으로 생산하면 100원 미만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으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에서 위치 기반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이 두 번째 측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펫배터리 문제가 이모빌리티를 활성화하면 활성화할수록 펫배터리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크레딧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저렴하게 우리가 납품을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유저는 바디만 사게 되니까 실제 오토바이의 50%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 저희가 충전 서비스를 할 때 이 데이터 활용이랑 그다음에 파트너들과 연계해서 그 데이터를 판매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고객과 나누고, 그다음에 크레딧을 판매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고객과 나눠서 고객들은 운영비조차도 휘발유를 쓰던 가격의 절반 가격에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곳이 이제 절반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펫배터리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펫배터리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공장도 캄보디아에 짓고, 그 재활용 공장에 펫배터리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객과 같이 나눠서 더 저렴하게 이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객의 선택을 손쉽게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사전 판매를 할 때 휘발유, 당신이 지금 한 달 쓰고 있는 휘발유 가격으로 오토바이 사세요라는 것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고객의 선택 손쉽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이카 IBS 사업이 없었다면 이 사업을 저희는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대기업들, 저희가 이제 IR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항상 야, 대기업이 할 만한 일을 너네가 어떻게 해, 중소기업이. 그런데 저희는 이제 코이카의 IBS 사업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코이카 IBS 사업이 저희가 이제 그 현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공장을 짓는데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시도들을 해야 될 때 그것도 이제 코이카 IBS 사업에서 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단계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재활용 공장을 만드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코이카 IBS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을 저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증을 할 때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용화 사업으로 먼저 이 실증을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이카 IBS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그 도전 정신이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IBS 사업으로 공장을 지었고 내년도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까지 완성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앙코르와트에 탄소 중립 투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이 이 탄소 중립 투어 상품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 놀러 가실 때 파플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구글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저희의 그래서 이제 그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3,750만 톤 정도를 해외에서 감축을 해야 돼요. 그게 대략 한 2조 원 정도 규모가 매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UNFCCC에 이제 CDM 사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SDM으로 바뀌어서 이제 또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목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이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투어 상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국가에 이 투어 상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이제 오토바이가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감축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150불 이상 휘발유 가격을 쓰는데 저희 오토바이를 쓰게 되면 오토바이 가격에 휘발유 가격을 해도 100불이 채 안 되게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휘발유 가격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경쟁 업체들, 우리나라는 대략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은 240만 대 시장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최대로 많이 팔 수 있는 게 1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대략 200만 대까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캄보디아를 더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 경쟁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가격 때문에 이 저성능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는 유사한 가격에 월등한 성능의 제품을 공급하고 휘발유 오토바이 대비에는 유사한 성능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타겟으로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교환 방식의 이제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반납을 했을 때 저희 충전기 안에서 AI 기반 성능 평가 모듈이 평가를 해서 이거는 바로 재사용을 하는 건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해주고 이제 고객들한테는 항상 최적의 이 배터리로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모듈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캄보디아 내에 완벽한 이 이모빌리티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베리워즈 김성우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IBS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면서 이 IBS 프로그램이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이 가치사슬에서 가치사슬에서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용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 IBS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개발도상국 현지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치사슬을 잘 분석을 해주시고 적재조소에서 필요한 협력과 모델을 구축해 주시는 사례들이 저희 사업에서 많이 보여서 또 이렇게 좀 재밌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표로는 마지막 발표인데요. 앞서서는 개발도상국에 산재된 환경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동남아시아 기후 환경 분야의 미래 초석이 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의 이제 활동하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현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임팩트 창출을 모색하는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MI소셜컴퍼니 박정우 부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저도 다른 분들이랑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수년돼서 마지막 발표자로서 약간 다급함이 있어서 말이 빨라지면 눈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MI소셜컴퍼니의 박정우고요. 소개와 같이 조금은 길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쉽고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스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미스크는 12년 차 엑셀러레이터고 임팩트 투자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한 65명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저희 AUM은 600억 정도 되고 올해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하러 가는데 이제 정부 펀드 2개 정도 더 결성하면 16개 그리고 140여 개 정도 투자 진행한 회사입니다. 해외 투자 3곳 정도 했다고 나와 있고요. 베트남에 주로 했었는데 올해 인도네시아 그리고 성료되면서 지금은 4건이 되었고요. 연말까지 6에서 7건 정도 저희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IBS 사업을 2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베트남에서 저희 미스크가 주체가 돼서 혼합금융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에서 진행하는 IBS는 ESG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유한 킴벌리와 같이 미스크가 조성한 펀드인 그린 임팩트 펀드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투자하지만 해외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강산 푸르게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사실 요한킴벌리가 45년 정도 나무를 심어왔고요. 묘목을 심어서 지금은 네, 많은 숲을 이루었는데요. 동일하게 사실 환경 분야의 네, 스타트업들도 바로 성장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숲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요한킴벌리에서 판단하셔서 미스크와 함께 펀드를 만들었고 국내외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쪽에서는 코이카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보여주신 혼합금융 사례의 맨 마지막이 이제 지원금을 통해서 펀드의 구조를 스트럭처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적용된 ESG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재원은 네, 총 53억 투여될 예정입니다. SDG로는 11번에서 15번까지의 주요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오른쪽에 투자한 회사를 검토할 때 웨이스트 포 체인지도 사실 검토했던 회사이고요. 경쟁사입니다. 저희 경쟁사인데 이미 좀 투자를 많이 받으셔서 저희는 아직 투자를 받지 않은 회사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내 성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루키타는 이미 투자를 완료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했는지는 사실 SDG 번호들 같은 건 넣어놨는데요. 루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포더블 하우징, 적정 가격의 주택을 자카르타, 수라바야, 또 뭐 스마랑 이런 곳들에 공급하겠다라고 창업한 여성 두 분의 회사입니다. 한국에는서도 이제 그 코리빙이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 자카르타 같은 경우 굉장히 빈부격차 혹은 지역의 격차가 심각한데요. 루키타 같은 경우에 이미 자카르타에만 250명을 고용하고 있으시고 다른 지역까지 하면 거의 500명 정도 지금 고용을 이미 하고 계신 회사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스트 포 체인지는 시리즈 A 정도 되는 그래서 투자를 좀 받은 회사인데 루키타는 사실 더 큰 회사거든요. 저희가 사실 고려한 회사가 아니었는데 아시아 쪽에 좀 유명한 패밀리 오피스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서 ESG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좀 임팩트 투자자를 같이 초대해 줄 테니 소액이라도 받아서 조금 IPO를 준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했고 그 사브리나라고 파운더가 조금 ESG와 임팩트에 대한 의향을 주셔서 저희가 소액이지만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한국의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하고 있는 크레파스 솔루션이라는 저희 투자사가 있는데요. 연결을 해서 지금 루키타가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미터리를 제공하고 점점 코리빙, 그 다음에 렌트하우스, 그 다음에 자가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모인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어포더블한 파이낸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어서 한국의 팀을 연결 드릴 예정입니다. 또 우측은 너무 쓰레기 산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굳이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저희가 한국 투자자로서는 처음 투자하는 회사들이긴 하고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네, 인도네시아가 정말 아직은 쓰레기를 손으로 수거할 수 있는 인건비와 그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주희 팀도 처음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네,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드려서 그 포인트로 현금처럼 쓰실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지향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케아를 만나시면서 반둥에 있는 이케아에 재활용 센터를 건립을 했고 같이 지금은 이케아 반둥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박스들 그리고 플라스틱 비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네, 무료로 받아서 사용하시고 이제 이케아의 고객들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센터에다 내시면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란 게 인도네시아는 이제 전기를 프리페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불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를 사는 걸로도 포인트 전환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내년까지 이케아 학원 3곳 정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기저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만드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ESG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그 라인을 타고 그 회사와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다국적 기업인데
그 다국적법이 갖고 있는 사회공헌에 대한 전략, 환경적 대응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저희가 다른 환경 분야 스타트업들 연결해 드리는 부분으로 향후에 연결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간단히 따끈따끈한 사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런 코스라는 여인숙이 있습니다. 한 달에 300불 정도 내셔야 돼요. 엄청 비쌉니다. 왜냐하면 자카르타가 비싸서. 근데 엄청 냄새나고 에어컨 없고 안에 사실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m 거리에 네, 루키타의 코리빙이 있는데요. 주택국하고 자카르타 주택국하고 같이 지었고 시장도 오셨었는데 320불입니다. 에어컨 각 방에 다 있고요. 네, 가구 다 구비되어 있고요. 네, 계량기도 방마다 달려 있어서 선불하신 걸로 쓸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지중화되어 있지도 않지만 원래 이제 전기를 몰래 도둑질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대응이 어려운데요. 이 두 곳이 모두 다 자카르타의 금융지구가 아주 가까워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근무하더라도 네, 사회초년생들은 코스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 가서 투자 세러모니 미스크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갔던 이런 판넬들 다 뺏겨가지고 네, 회사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대표 두 분이신데요. 대표 두 분이 사실은 SDG에 대해 모르셨어요. 그래서 11번에 해당하고 그 어떤 지표들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네, 드릴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의 역할을 네, 한국의 좀 더 선진적 그리고 미스크가 구축한 방식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 네, 두이틴이 갖고 있는 웨어하우스 반둥에 있는 곳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런 아주 두꺼운 하드보드는 전부 다 이케아 가구들을 패키징했던 네, 종이여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네, 다른 물질이 아예 묻어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종이여서 네, 지금 매출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반둥에 있는 이케아의 재활용 센터고요. 요 아래쪽에 잘렸는데 이제 공항 가시어서 이제 올려놓는 네, 그 저울이 바닥에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도네시아에서 네, 기적이 만드는 회사와 MOU도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스크의 박정우 부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패널 토론을 10분 정도 짧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하시는 동안 이제 앞서서는 이제 키노트 스피치에 이어서 임팩트 창출 사업 사례 3가지 나눠 보았고요. 조금 뭐 개인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IBS 사업에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게 되게 다양한 농수산물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 공유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번 우리 농장을 지어보자, 코이카 농장을 지어서 다양한 작물을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사례를 들으면서 또 다양한 이 환경 분야에서 재활용 수거 센터 혹은 이거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까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오늘 주제 민간협력이 만드는 글로벌 임팩트라는 주제로 함께 패널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연사분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 좌장은요 코이카 기업협력실 김진경 과장님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연사분들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기업협력실 김진경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원래 준비했던 시간보다 좀 짧아졌는데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토론을 같이 하고 또 주최 측에서 또 허락해 주시면 또 플로어로부터 한두 개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전달해 봅니다. 어느 분께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발표를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위원님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과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셜 가치를 토론하는 이런 포럼에서 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ESG 경영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저희 기업들이 또 어떻게 공공 영역의 가장 끝단에 있는 개발 협력 분야에서 기여하고 계시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어떤 글로벌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으셨을까 기대하고 또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한 몇 가지 좀 연사분들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또 한 2분 내로 좀 답변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준희 그룹장님께서는 저희 전반적인 ESG 종양부터 특히 전략적 레벨에서의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오늘 발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키워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희 개발 협력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특히 파트너나 또 사업의 유형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혁신에 가까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개해 주셨던 그런 국가 사례들도 기관의 어떤 변화까지 도모되는 그런 큰 변화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담당자로서는 우리의 변화는 좀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제한들도 많이 느껴지는데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전히 저희는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 또 혼합금융 사업의 정당성 이런 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논의도 또 이견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성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룹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코이카는 어떤 역할을 또 해나가야 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코이카가 혼합금융을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 어려운 질문을 여기 다 개발 협력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이제 유무상이 통합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민간 협력이 잘 되려면 사실 유상 원조 형태라든가 무상 원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A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공헌형 소셜 인프라 쪽도 있고 또는 큰 인프라 경제 인프라 투자하면서 차관 사업으로 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런 이코노믹 그로스와 소셜 인프라에 대한 디벨롭먼트가 동시에 잘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조 사업에서는 유무상 연계처럼 생겨 있는 거고 이미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기재부랑 저쪽 유상 쪽에 또 자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코이카를 엄청나게 응원을 하면서 또 혼합금융이라는 부분들을 무상원조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근데 정당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크리티컬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제 답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노트 필기를 했는데 뭔가 민간 협력이나 임팩트를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 조각들을 연결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한 킴벌리 같은 사례도 보면은 이케아를 만나서 그러니까 시장으로 치면은 투자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물건을 사주는 그 다음에 고객이 연결되고 또 고객이 연결되면 또 정부와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래서 뭔가 이 밸류체인을 크게 확대하는 부분에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밸류체인 안에서 여러 가지의 투자금들이 굉장히 효율성 있게 사일로 그러니까 벽 없이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그 흐름이나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해요. NGO들도 재단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ODA는 그냥 쓰고 좋은 일 하라고 쓰고 끝나는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형태로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을 크게 만들고 또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일로들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셨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요즘 동시대에 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임팩트를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제도가 이런 그 사일로 없이 유상과 무상이 잘 가고 또 무상 원조에서도 어떤 NGO라든가 여러 민간 기관들이 잘 투자의 형태로 임팩트를 발현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목소리들이 좀 투명하고 좀 다양하게 테이블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이 가장 필요해요. 다들 조용히 있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한다는 거에 말하긴 쉽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코이카가 좀 앞서가서 임팩트 금융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또 말이 많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말을 많이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저는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닐까. 근데 제도나 이런 거보다도 시장과 사례가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의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의 정당한 이슈라든가 아레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논의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로 좀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한 스픽업과 또 활동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다소 이 뜬구름 잡는 질문을 드렸는데 되게 실질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동민산업협동조합 김태강 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이 개도국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또 성공 어떤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계속적인 밸류 체인을 보는 이제 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저희가 계속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의 이런 성과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데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지금 거의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기업 그걸로 보면 저희 그 코이카 이외의 돈으로 한 40억 정도 넣었는데 이게 기업 측면에서는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 사업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 IBS 사업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가 IBS 사업을 만난 케이스인데 저희는 원래 길게 봤거든요. 길게 보고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걸릴 거지만 사실 한국에서 제조업이 그리고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 밸류 체인에서 저희가 차지해야 되는 포지셔닝이라는 거로 보면 저는 인도네시아 저희는 선택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해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저희 그 동네에 가면 SK 하이닉스입니다. 다들 들어오고 싶어서 난립니다. 4대 보험 주고 그리고 다 임금 한 번도 안 밀리고 그렇게 하니 그리고 근무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환경 이슈 안 나게 거기 나라 제도들 다 따르고 하니까 다들 정말로 그 한 명 뽑는데 이력서 한 3,000장씩 옵니다. 3,000장씩. 그래서 이게 시간 좀 걸리고 딴 데서 돈 벌어서 지금 뭐 메꾸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는 또 희망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이 컬래버레이션을 또 확대해 갈지 더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베리워즈는 특히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탄소 감축이라는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것과 연결해서 또 실제 인증을 받으시고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실제 우리나라와 국가 간 탄소 배출권 거래까지 이루어진 거였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증을 받고 또 그런 UNFCCC, CDM, 또 이트모 이런 굉장히 좀 큰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 인증의 전체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어떻게 좀 추진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개도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항상 모든 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뭐 어려운데 한국에서 돈 벌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캄보디아에 한 40억 정도 투자를 한 상황 정도 되는데
저희도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업입니다. 예. 저희 4월달에 저기 새해 축제 퍼레이드 할 때 저희 초청돼서 저희 오토바이로 퍼레이드도 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정선 출신인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베리워즈에 있다가 요번에 포항공대 석사로 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운 여러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탄소 배출권 시대가 이게 교토 프로토콜 시대와 이제 파리 협정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교토 프로토콜 시대에는 인증이 굉장히 중요했던 반면에 이 파리 협정 시대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은 하나의 수단인 거고, 이제 서포트의 역할인 거고, 나머지들이 훨씬 더 이제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상승이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등록하는 데만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아직 1년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메인이 등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가 또 등록이 돼야 되는데, 또 서브가 CDM에서 SDM으로 바뀌면서 또 이게 지금 안 받아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들을 꼭 우리가 배출권 시장에다 판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판매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임팩트와 그다음에 환경적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저희 배출권을 공유하면서 그 임팩트를 사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크레딧을 판다라기보다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그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소비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 공유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이카도 최근에 탄소 감축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좀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도 아직 좀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제도나 그런 관련된 역량 이런 부분들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또 논의의 장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위스크 부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혼합금융이 투자와 직결되다 보니, 그리고 또 수익을 얘기하다 보니 이 혼합금융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글로벌 소셜 임팩트는 무엇인가, 이게 어떤 그 투자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그런 글로벌 소셜 임팩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이 계속적인 이 많은 금융기관 또 투자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감으로써 이제 개도국에 더 많은 금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저희가 이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뭐 K 임팩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루키타 같은 경우는 정말 SDG도 모르셨어요. 사실 투자를 너무 잘 받으셔서 들으면 아시는 뭐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든지 골든게이트 벤처스라든지 이런 곳들의 초기 투자를 받으셨고, 지금 라운드만 2천만 불 투자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270억 정도 받으실 텐데, 정말 SDG를 모르셨고, 저희가 아이리스나 이런 글로벌 표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임팩트를 내고 계신지 구체화하고, 거기서 아까 센터님도 말씀 주셨는데 직원들에게 어떤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환경 안전 보건 뭐 이런 이슈들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한국에서는 좀 보편화된 이야기들이 그들에겐 너무 처음이고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코리빙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1등이거든요, 현재 거의.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아예 모르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설야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길 처음 가는 사람아 이제 발걸음 조심하라. 뒤에 있는 사람이 그 길 쫓아온다. 그래서 본인이 표준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이 나라에 필요한 거면 하셔야 된다라고 잘 설득을 했고, 많은 공감과 뭐 그분께 응원을 드리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저희는 회수를 하면 되지만 그분 저희 회수를 이미 고려해주고 계세요. 28년에 상장을 싱가포르에 하거나 인니에 할 건데 25년도에 조금 엑시트해서 원금은 회수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도와줘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사회적 기업 혹은 소셜 벤처라는 부분보다는 사회적 기업가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창업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을까라는 조금 상상력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코이카가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500명의 인생을 바꿔주고 있고 그 회사가 앞으로 2,000명, 3,000명이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3만 명, 4만 명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도네시아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코이카 역할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못 만났고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음을 코이카를 통해서 또 인정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이팀도 마찬가지고 루키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서 만났을 때 뒤에 옆에 보이시는 저 커넥팅의 측면에서 네, 저희는 저희가 발굴한 팀들이 네, 그 별자리에 되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별을 어떻게 사용해서 재미있는 별자리를 그려주고 그게 인니와 한국에서 계속 회자돼서 수많은 별들 네, 저희 사실 많은 사업들 코이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코이카가 별자리를 그려갈지 그리고 미스크가 그려갈지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별에 가서 보면 어떤 데 연결해주면 좋을지 이미 연결된 데를 어떻게 미스크는 돕고 코이카의 재원, 코이카의 자원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잘 붙여주지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한 번 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멈췄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렵다는 의미이신 거죠? 네, 네 오늘 네 빅길에 많이 와주셨는데 또 직접 많이 소통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은 남지만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또 저희 민간 기업과 또 코이카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조금 가깝게 다가오시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